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첫 쇄신으로 주요 당직자와 선대위 핵심 인사들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사무총장의 김영진 의원 등 이 후보의 최측근이 임명됐는데요. 이 후보의 당 장악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직자 총사퇴로 공석이 된 핵심 당직에 측근을 임명하며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김영진 의원을 새로 선임했는데 김 의원은 이 후보와 대학 동문으로 측근 그룹인 7인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와 함께 대선 100여일을 앞두고 경제 그리고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1호 인재를 영입하는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되겠다. 사주에 큰 절을 했어요. 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그 상황 어떻게 보였습니까? 본인의 답답함을 좀 큰 절로 대신하고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됐다는 얘기들을 좀 굳은 의지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큰 틀에서 이제 똑같은 색깔에 같이 회의를 하다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변화를 하고 또 다 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당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전략기획 기능들을 좀 강화해서 빨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모습.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 젊은 층들이나 중도층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전환점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똑같은 사안을 두고 보는 눈은 역시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선대위를 구성한 게 아니고 우선 뭐 경선 캠프에 일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선대위 모양을 내기 위해서 전체 의원들을 뭐 창고에 꾸겨 넣듯이 막 집어넣어서 그냥 대충 배치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이게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새로 구성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상 그동안 없던 선대위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또 반성한다는 것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큰절까지 하고 하던데 실체는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쏙을까? 저는 그거는 의문입니다. 기존 핵심 당직자들이 일괄 이제 사표를 제출했고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 전략통 인사들을 배치했다. 일각에서 뭐 친정체제 구축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 이건 굉장히 다른 어감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 희구가 더 정권 안정보다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보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 그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정권이 해왔던 것을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평가를 평가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더 변화된 새로운 어떤 정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말하자면 민주당의 모습을 지지자들도 바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비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정한 공고한 어떤 자기 집 기반을 가지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을 애써 감출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할 때는 민주당이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공깃돌처럼 사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이제 당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더 나가서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 또는 당의 주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은 야 이제 이재명한테 눈밖에 나면 죽겠구나.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느낌밖에 안 들지. 아 이재명은 다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내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그렇게 보였는데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네. 조건이나 자격이 되나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을 이렇게 통제해가고 통솔해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러워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민생 개혁 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일일이 열거하며 민주당을 향해 속도전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법,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 타임오프제 굉장히 법률이 사실 많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상정하고 있는 수십 개 법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추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입법 독재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온갖 그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이것은 국민들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내놓은 법인데 진짜 날치기 처리하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은 정말 그 사회적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정당이 될 것 같아요. 저 집권을 하면 민주당은 아마 상당 기간 입법부가 그냥 그 청와대의 하수인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께서 180석 그런 큰 의석을 주신 뜻은 그나마도 일사불란하게 개혁 입법을 처리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민생 중심으로 봤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특히 노동 관련된 입법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민생을 살리려고 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그 법안의 재개정 같은 것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정치인으로서 또 대선 후보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자기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불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일단 좀 철회했어야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 이제 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좀 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 그것도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 번째 이제 재난지원금의 어떤 그 철회 문제는 네. 절차적 복잡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기재부라든지 현 정부하고 싸우는 꼴로 이렇게 대치돼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작전상 후퇴를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그게 유연성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락가락이 아니고 그냥 맘대로 이야기해놓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만 접어놓고 또 딴 거 내놓고 있다가 해보면 안 되니까 또 집어넣고 지금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가지고도 국토 보유세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넣을 수 있다. 이분은요 그냥 막 떠들어 놓고 해보고 안 되면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지금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생각나면 이야기하고 아니면 말고 그걸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유연한 것이 아니고 무지막지하죠. 무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성남시장을 한 것도 참 신기한데 지금 대통령까지 출마했으니 걱정이죠. 이 웃음은 무슨 의미인지. 네. 네. 저는 한편으로 무모하다는 게 그게 무모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번 했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책과 저런 방책을 제안해보고 갈무리하고 채택할 건 채택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그런 거라도 빨리 하는 것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지 내 원칙이 섰으니까 끝까지 가겠다 그런 시대는 이미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모하다. 그다음에 혹은 그런 어떤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고 정리해 가는 것을 그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몰라서 속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무지막지와 유연성 사이에서 계속 싸우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 들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9일 방송사 개인 단독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33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의외로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후보 부인은 후보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현직의 다선 의원보다 훨씬 그 지명도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만큼의 후보를 대신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았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궁금증이 모아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진짜 후보 부인의
뭐 자질이나 능력 때문에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서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TV에 나오니까 그걸 본 거라고 봐야죠. 또 한번 해보세요. 저 또 인터뷰하면 그만큼 나오는가. 이른바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랬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소문이 워낙 크게 퍼지고 난 다음에 TV에 나오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 것을 가지고 뭐 능력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도저히 동의가 안 돼서.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폭발력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부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까지 대선판에 안 넣을 것인지, 네. 언제 투입시킬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다니다가 이제는 따로따로 뭔가 좀 힘을 좀 분산하자 이런 그러니까 취지인 것 부인팀도 같은데. 뭐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표심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호감도만큼 비호감도가 더 높은 후보고 네네. 약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양쪽 다 부인들이 그런 남편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나 한계점들을 좀 극복해가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보완적인 요소들이다. 그런 이미지나 뭐 손길들이 굉장히 중요한 다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공개했고요. 지난 28일에는 2030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광주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에는 1호 영입 인재죠. 82년생 여군 출신의 우주 전문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재 영입 1호로 30대 여성이자 군인 출신의 우주 분야 전문가인 조동현 교수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쇄신에 이어 첫 번째 외부 인재를 영입하면서 인적 쇄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2030 세대 혹은 여성층을 공략하겠다 이런 메시지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과학이나 군사 분야 이런 전문가이고 또 우리 당에서 좀 취약한 거라기보다는 이미지화돼 있는 고착화돼 있는 부분들을 좀 깨부수는 또 미래지향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 강차고 또 이렇게 안정되고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신한 영입 인재를 잘 모셔왔다. 어디서 구했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후보도 그렇고 또 1호 영입 인사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핑크빛 소문이 많은지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분이 또 우주산업 전문가라는데 우주산업에 무슨 일을 했나요, 이분이? 이재명 후보님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든 세탁해 보려고 이런 분을 모시고 오신 것 같은데 논란만 더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주 선대위에서 18살의 그 여고생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직접 실행하는 기구인데 어느 날 급작스럽게 그냥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미지만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분들 자칫하면 그런 이미지 세탁용 소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가지고 서로 맞고발전에 나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했던 그 이름들이 경선 모금 고액 후원자 명단과 겹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수많은 후원자들이 또 수많은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분들 네. 중에 겹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그전에 있었던 모든 의혹들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또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후원하는 것 뭐 그런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후원한 명단을 다 모아서 이 사람은 왜 후원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봅니다.
그 관련 선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이 되었고 실제로 그 수사 과정에서 저 이재명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을 했다면 이분들이 과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 돈이 어딘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찰,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잘못해서 정말 호랑이 꼬리를 잡으면 이 권력에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수사해야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근데 이거는 인지의 인지 수사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아니, 어떤 그게 의혹을 아니고요. 전제로 하는.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런 뭐냐면 딴 것도 아니고 이게 깨시민당,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극렬 지지자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고발한 사건이에요. 민주당 극렬 지지자가 아니라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성남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 계속 그게 방해를 아니라니까 하는 것이지. 깨시민당은 민주당의 그 아니, 골수 그렇죠. 지지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왜 이걸 고발을 했느냐 경선 중간에 했잖아요. 뭐 뻔히 아시면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름만 그렇게 적어놨을 뿐이지 실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악용한 이거는요, 거죠. 이거는 지금 민주당 출신의 사람들이 구성된 시민단체가 왜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하느냐를 굉장히 악용하기 좋게 언론이 만드는 악용하다니 거지. 언론이 뭘 악용합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50억 클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50억 클럽 6명이 등장했는데 전반적으로 수사 뭐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양쪽에서 다 그동안에는 지금, 뭐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법률구조공단에 있을 때에 네.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던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자리와 위치가 됐다, 얘기가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뇌물죄가 아니고 알선수재로 좀 네. 가볍게 느꼈습니다만 제 명이 그 가벼워진 거지 제가 가벼워진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 또 충분히 그런 만한 어떤 내부적인 정황 증거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철저히 수사해야죠. 그리고 그 박영수 특검 이분은 사실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알아요. 그 최초에 그 이분들이 대장동 개발을 모의할 때가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창업 멤버예요. 원년 멤버. 사실은 이분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 거고 자신이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봐요. 그 외에 돈을 받기로 했다는 사람들 뭐 심지어 권순일 대법관도 하천대 유축에서 뭐 전선 지중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입했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죠. 저는 그리고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아주 중죄로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개입한 것이 성남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만들어주는데 영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 시절에.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성남시 의원들 그리고 뭐 자문 변호사로 이름 오른 분들 또 성남 도계공에 들어가서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사전에 모의한 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잡아들이면 저는 한 50명은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가 하면 지난달 30일이었죠.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느냐가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원내대표가 협의 중인데 뭘 벌써 올리느냐 이렇게 지금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정치 공세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네. 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뭐 말은 뭐 하자 그래 놓고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많은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평상시에도 뭐 티격태격 말이 많은데 대선 공간에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기본선은 저는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부터 민주당 전체가 특검을 할 수 있다. 왜 못 가냐 하는 자신감 속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 이미 특검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미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검 가면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교도소로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겁이 나서. 지금 이미 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 그러니까 특검 하자고 말은 해놓고 질질 끌겠죠. 뭐 그래서 결국은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형식으로
나중에 뭐 특검 하나만한 특검이라도 하자 뭐 그래가지고 태세를 전환할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속이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행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죠.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지난 한 주간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 정보량은 약 9만 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쓰인 단어 중에서 조사 기간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아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죽비이고 회초리라며 성과를 내는 유능한 대통령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위는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카의 교제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여권에서는 흉악한 범죄라도 변호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 임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비 지불에 불법이 있었다면 자신을 구속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위는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폭력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처벌을 강조했는데요. 반인륜적 범죄 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위는 성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 기회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규제 합리화와 공정 경쟁 등을 보장해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5위는 입법입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당의 입법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면서 입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쓰인 인물 연관어 중에서 지난 한 주 급상승한 이름들을 알아봅니다. 1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심 후보는 심상찮은 버스를 대선 유세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겨냥하면서 민주당 급상승 인물 연관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여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최근 김 전 위원장과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위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지난달 20일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4위는 강훈식, 5위는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25일 민주당 선대위에서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강훈식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한 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난달 25일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각 분야별 총괄본부장을 임명했죠. 사실상 본격적인 선대위 체제를 가동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안한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놔둔 채 본부장급 등 주요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출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지만 김 전 위원장은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총괄 본부장급과 대변인단 등 주요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지방 일정으로 충청 지역 민심 잡기와 함께 청년 행보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대선전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직에 보니까 중진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뭔가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의원님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선대위 구성. 당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이준석 대표 이렇게 모시고 이제 분야별로 6개의 총괄 본부장을 임명해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총괄선대위원장께서는 그 지휘권을 확실하게 좀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요청하셨고 그게 조금 그 차질이 생겨서 지금 미뤄진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그 갈등 구조도 노출되고 조금 그 순탄하지 못한 그 과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총괄본부장 또 기타 산하 그 실무 그 조직들은 전부 가동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진들 또는 총괄선대 본부장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 30일에는 갑자기 당대표가 뭐 증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좀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당에서 크고 작은 자범들이 있어서 본의 아닌 또 오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후보도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일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당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고래 싸움에 새우 덩치듯이 새우다 이렇게 본인을 하면서 계속 패싱 당한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생각해 왔던 이번 대선에 구도가 있었을 텐데 본인이 그런 구도를 전혀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뭐 주요한 정무적 뭐 핵심 말하자면 관계자가 대표를 굉장히 무시한다 이렇게 보고 김종인 위원장도 당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어떤 갈등들이 네.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 왔을 때 그냥 아무 역할을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나중에 그야말로 어떤 그 윤 후보 측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매서운 평가를 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윤 후보 측 지지자들은 이 일이 잘 됐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종인 필요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보의 딜레마가 굉장히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좀 얘기를 풀어주시죠. 찾아뵙죠. 네, 어떤 얘기를 깊이 나누셨습니까? 뭐 하여튼 이제 김정인 위원장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하신 분이니까 그런 그 또 김종인 위원장의 통찰력 또 지도력을 저는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그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또 뭐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그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언젠가 우리 당의 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뭐 단순히 그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선거를 지휘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거다는 생각을 해서 아주 재밌어 하면서 보니까 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더 모셔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분의 보세요? 스타일이고요. 네. 근데 제가 경험해 보기에는 그분은 자기 것을 분명히 챙깁니다. 자기가 역할을 한 만큼의 뭔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고 대선 공간에 선거 말하자면 캠프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몇 사람을 네. 몇 가지 제안을 했을 선별 텐데 조건이 있었죠. 다 네. 심지어는 뭐 이미 잘랐던 장재훈까지도 다시 뭐 집어넣는 걸 보면서 아연진색했을 겁니다. 이 사람 갈수록 윤 후보가 내 말 안 들을 것 같다. 이미 말 들은 것도 다시 또 번복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데다가
또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듯이 말하자면 갈등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해꾼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간질 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윤 후보 스타일이 나는 장점이 위에 사람 모시고 일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후보까지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같았으면 대선 후보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물며 대통령도 아닌 뭐 김종인 어르신 모시는 거 그게 나를 억지로 맞추겠다? 그건 윤석열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오는 그 가능성들이 줄을 들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이 있다고 해서 이기고 없다고 해서 지는 그런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김종인 전 위원장 다시 모시려면 이제 속값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붙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속값이니 뭐니 하는 것은 우선 표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우리 당의 어른으로서 활동했던 분이고 이준석 대표님도 김정인 위원장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속값 쳐준다는 말은 조금 그게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뭐 그런 아무리 표현이 그래도 그래서 네. 뭐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은 뭐 대우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면서 계시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선거를 치러야 승리하는데 나를 그냥 소사비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면 싸움만 날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뿐이에요. 저 선거운동 방식이라든가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지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속값을 쳐주네, 뭐 전 정권을 주네 하는 말은 다 사리에 맞지 않다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속값 쳐주는 거는? 그건 말이 좀 심했다? 충분히 동의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 모시고 와야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면 말 한마디라도 훨씬 네, 네. 곱게 해야 될 판인데 그 안 그래도 뿔나 있는데 뭐 속값이라 하면 오고 싶어도 안 오겠다. 네. 네. 의외의 표현이 그리고 나와서 또 하나는 여쭤봤습니다. 이러면 네. 그 국민들 눈에는요 나중에라도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 정권 교체에 일익을 담당해야지 나 허수아비 역할이라도 좋다 한 표라도 보태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데도 저거 뭐 속값을 많이 받았구나 돈을 받고 왔구나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 이른바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의원님은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정 문제의 어떤 실무적인 착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대통령 후보가 사실은 그 11월 5일 선출되고 첫 번째 지방 행사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당이 선대위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이게 사전에 충분히 그 일정을 잡아서 간 게 아니고 그 일정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히 좀 혼란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일정을 잡으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일정이 언론에 나간 겁니다. 네.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이준석 후보도 동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잘못이죠. 그죠? 일정을 공유하려면 먼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날 시간이 되느냐, 그 확인하고 넣는 것이 맞는데 그건 실무진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당대표로서 왜 이런 내가 알지도 못한 일정을 집어넣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돼서 내가 나중에 이 일정에 동행하지 않으면 뭐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좀 조심해라라고 꾸짖을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대표 패싱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약간 나간 얘기다. 네. 크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네. 아니 거꾸로 대표도 모르게 일정을 만들어서 대표가 못 가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후보 입장에서. 뭐 물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후보만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기에는 지금은 좀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태. 저는 네.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 제 실무진을 논리는 이제 배려하지 좀 못했는 거죠.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본인이 비서실, 대표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초창기부터 대표가 되면서 정문적답을 바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답을 안 해주면 패싱 당할 수 있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왔을 때는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생겼다라는 거고, 실제로 대표라면 지금부터의 모든 내년 3월까지의 일정은 비워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후보가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룸을 본인이 확보해놓고 어디를 가자 그래도 같이 가줄게. 네. 이런 마인드여야지 왜 여기 가는데 나한테 안 알리고 가냐. 이런 마음 자체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논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패싱 논의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설령 실수를 통해서 본인의 의중 묻지 않고 일정을 막았더라 하더라도 역으로 제가 대표 같으면 내가 동의해 줬다. 그래 놓고 뒤로 야 니네들 왜 그러냐. 혼내야죠. 이렇게 해야 될 걸 완전히 뭐 애처럼 다 동네 다 뚫어놓고 김종인 없으니까 나도 몰아내려고 해. 내가 위험해. 나를 이렇게 패싱시켜. 이렇게 전방으로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네. 더 본인의 위상이 떨어지고, 저는 자꾸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후보조차도 나는 당대표 모르겠어. 나는 내일 할래.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준석 대표가 자초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문제도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수정 교수는 우리 당과 활동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지난 총선 때도 도왔죠. 네네. 활동을 했고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나는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당헌상 공동선대위원장은 최고의 협의를 거쳐 최고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후보가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의논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가 이미 반대했다. 그러나 후보가 임명하면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내가 반대했다는 그거는 남겨달라. 뭐 기록상 남겨달라. 이렇게 해서 넘어갔지. 그것서 뭐 옥신각신 된 적도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물론 또 감정적으로 다른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는 그 무렵의 사건은 그밖에 없었어요. 네. 이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8일이었죠. 후보 직속의 청년위원회와 선대위 별도기구 청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30 공약을 위한 후보 직속의 청년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카페에서 출범식을 열고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의견을 듣게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에 나섰네요. 역시 이런 모든 흐름들 2030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양 캠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것부터가 네네. 2030 세대에 대한 주도권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었고, 또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에 민주당을 보는 인식 자체가 또 낡은 집단, 기득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구도가 있어서 네. 윤석열 후보에게 이 구도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이 젊은 당원이 가입하고 젊은 당이 된 것은 내 몫인데 실제적으로 후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의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게 앞으로 이제 뇌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큰 시너지가 돼서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청신호가 될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우리 당에서 지금 그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청년 보좌역, 뭐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도 청년 보좌관을 두겠다, 뭐 그런 취지로 활용을 하려는 것이고, 지금 청년 보좌역
분들까지 공개 모집을 해서 전부 다 참여를 시킬 그런 생각이고, 이번에 그 모집한 청년 보좌역은 뭐 일회용으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인 활동도 같이 하겠다, 그런 취지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네. 당은 사실 기존에도 이미 대변인도 토론 배틀을 통해서 청년들을 뽑은 적이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회용이다 그런 얘기가 좀 전 걸리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향후 앞으로 선거권 비선거권을 유럽에 네. 심지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선거 연령이 16세까지 내려가는 주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지향하면서 그런 상징적인 어떤 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영역을 참여할 수 있는 룸을 넓히겠다. 네. 그런 의지 정도로 봐주시면 근데 되고 그것도요, 그걸 그래. 갖다 일회용이라 이렇게 뭐 깎아 세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렇게 과거에 그런 사례도 사실 아니, 그런 많았었고, 사례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쪽만 그랬고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기는 우리 당도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청년 보좌역을 뽑아서 지금 실질적인 일을 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당 갈 수 대표도 있도록 패싱하는 판에 무슨 뭐 당 대표를 패싱이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대표가 패싱이래잖아요. 당 대표 패싱이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저렇게 가짜 뉴스를 당 퍼뜨리는 대표가 거죠. 됐는데도 청년이라고 패싱하는 당이 뭐. 네, 얼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처가 소유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모 최 씨가 99%의 땅을 소유한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셀프 개발로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고요. 또 토지 보상급도 생겼다, 이런 의혹인데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후보의 큰 비리 의혹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거 물타기 하려고 찾다가 이제 개인 땅에 그 아파트 들어선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타기도 뭐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게 별로 없고요. 물타기도 제가, 아니고 흙탕 예, 물타기예요, 그냥.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사하는 거고 네. 그런 것이죠. 뭐 수사하면 이것은 처벌받으면 되지 뭐. 또 문제는 이제 그런 거겠죠. 그 동안에 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재직 시절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는 지금 뭐 이게 뭐 수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수사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경찰을 먼저 수사하세요, 여기보다. 지금 수사하는 경찰을 먼저 수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사도 봐줘. 그것도 수사도 하고. 네, 모두가 서로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사찰 의혹은 사실 이제 법원 1심에서 실체가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됐는데요. 수사의 방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수사의 방향은 뭐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무슨 저 공작 수사처인지 저분들이 압수수색을 제대로 합니까? 지금 뭐 영장을 제대로 받아냅니까? 완전 저 엉터리 수사기관이 이게 뭐 결론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공수처의 수사는 이제 믿을 필요가 없는 그 헛개비 수사기관이 됐어요. 공수처를 동원해서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고 공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부인들의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이 전면 밀착 행보를 보인다, 이 지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아직은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희들이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 그 김혜경 씨는 사실 그 헛소문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 폭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폭력이 없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더군다나 뭐 TV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뭐 김건희 씨가 맡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와서 뭐 활동할 당장의 필요성은 없죠. 그리고 그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3월 9일로부터 역산해서 네. 22일 정도라면 2월 중순 되어야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내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후보자에게는 많은
내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주된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그렇죠. 씨가 등장하지 그렇죠. 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혜경 씨를 더 이제 노출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짠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압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김혜경 씨는 그런 헛소문 활동을 통해서 잠재울 수는 있지만 김건희 씨가 잘못 써놓은 논문 이런 것들은 활동한다고 뒤집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선거 전략상 끝까지 선거운동 기간에도 후보 부인이 안 나타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방법이다. 그건 또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김혜경 여사께서 선거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후보에게 꼭 도움된다고 생각하기는 저는 좀 그거는 그런데 다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거 기간이 되면 여러 곳에서 후보를 부르지 않습니까? 후보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죠. 일정 정도 후보를 대신해서 예를 들면 여성 단체라든지 또 무슨 사회 봉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후보 부인이 가서 여러 가지 접촉면을 넓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넓혀나는 것이죠. 그 활동 자체가 뭐 그것 때문에 이겼다 졌다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요청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하는 거하고 혼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후보들 대선 행보,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야 되겠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예,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보여주시는 사과쇼, 눈물쇼, 국민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제가 김종인의 폭탄 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드러났고 이제는 뒤끝 쇼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토토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